여러분 많이 쉬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구조 총론을 공부하고 있어요. 구조 총론. 이 구조 총론에 지난번에 공부했던 게 구조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구조 분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재, 부재의 유형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중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분류.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구조 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구조 분류 중에 중요한 게 뭐였어요? 우리 구성 양식에 의한 구분. 그 다음에 시공 방법에 따른 이 구조의 분류 공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부재, 부재 유형. 부재 유형 중요한 게 뭐였어요? 우리가 큰 보나 작은 보 구분하는 거, 기둥과 벽의 구분. 이 벽도 다시 그렇죠? 내력벽과 비내력벽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셨습니다. 근데 하중의 분류는 하중은 우리 영어로 로드라고 하죠. 로드. 이 로드는 다시 구분을 해보면 장기 하중과 단기 하중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 하중은 뭐라고 그랬어요? 늘 지속적으로 있는 거. 늘 기둥이나 보. 그렇죠? 이 기둥이 옆집 갔다 오진 않죠? 그러니까 장기 하중이야. 장기 하중. 장기 하중. 그 다음에 여러분 늘 존재한다고 보셔야 되죠? 여러분 침대를, 그렇죠? 옆집에 갖다 놓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기 하중은 이렇게 구분을 하면 고정하중과 활하중이 있었고, 단기 하중에는요, 적설하중, 지진하중, 풍하중, 기타 여러 가지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충격하중까지 단기 하중이라고 했습니다. 단, 이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뭐냐면 눈이 내렸는데 안 녹더라. 눈이 항상 오랫동안 녹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장기 하중으로 봐야 돼? 단기 하중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아, 그래. 다설지역의 경우에요. 적설 정도, 적설화 정도 장기 하중을 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기 하중에 대한 것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상황성에 따라 때때로 있는 단기 하중에 대해서도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셨다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각 하중별의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정하중 우리가 영어로 DL, 데드로드, 라이브로드, 활하중, 스노우로드, 적설하중, 스노우로드, 적설하중, 어스케이크로드, 지진하중, 윈드로드, 풍하중, 각종 임팩트, 충격하중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게 뭐예요? 데드로드다. 고정하중. 이 고정하중은 뭐 생각한다 그랬어요? 고정하중. 고정하중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구조체. 내력구조. 가장 기본적 하중이죠. 가장 기본적 하중이야. 자, 그 다음에 라이브로드. 활하중이라 그러죠. 활하중. 사람이나 가구 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 설비 같은 거. 그 다음에 칸막이.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좋아.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주의할 사항이 뭐냐? 이 설비나 비내력벽이 있을 수 있어. 비내력벽. 근데 이 설비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내가 설비를 뜰 수 있고요. 다시 설치할 수도 있죠. 그렇죠? 있단 말이야.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이때 구조체 내력 구조와 영구히 고착되어 있다. 아, 세상에 뭐 건물이 영원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구조체와 내력벽과 영구착됐다는 얘기 뭐냐면 이 기능과 기능 또는 이 수명이
수명이 이 구조체 내력벽과 함께 부시지 않을 때까지는 같이 고착되어 있는 거야. 고착. 영구히 고착. 무엇이? 우리가 얘기하는 설비 같은 게 보면 활화중인데 이것이 무엇일 때? 각종 설비라든가 또는 우리 비내력벽인데 이 비내력벽이 아니 그냥 수시로 쌓고 부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수명을 같이 할 때까지 누구와 그 건물의 수명을 유지하는 게 바로 뭐예요? 구조체잖아. 구조체와 함께 영구히 고착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 뭘로 보자는 거예요? 고정하조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활화중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쵸?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사 갈 수도 있고, 그쵸? 가구가 오래되면 다시 버릴 수도 있고, 새로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쵸? 옆집에 놀러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쵸? 하지만 이건 뭐야? 아니, 설비가 옆집에 놀러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구조체가 딱 붙어 있는데, 그쵸? 이때는 뭘로 봐야 돼? 고정하조로 봐야 되는 겁니다. 고정하조로. 요런 게 중요한 거지. 요런 게. 그래서 요런 것들을 또 시험에 나오면 또 굉장히 어렵겠죠. 그쵸? 영구히 고착되어 있다는 요 조건을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적설하중 말씀드릴게요. 얘는 지금 장기하중이에요. 적설하중. 우리가 스노우로드라고 하죠. 자, 갑돌이 집은 표적지붕이에요. 을돌이 집은 평지붕이에요. 그렇죠? 평지붕. 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쵸? 엄청나게 많이 왔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와, 이 눈 때문에, 그쵸? 눈이 계속 안도가 오랫동안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쵸? 눈이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갑돌이 집은 올 때마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흘러내려요. 그럼 어디가 더 유리한가요? 유리하겠죠. 얘는 불리하죠. 그게 뭘 얘기해요? 적설하중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 지붕의 형상에 따라. 그쵸? 평지붕 눈이 계속 쌓이겠죠? 그 적설하중. 얘는 어때요? 흘러내리잖아요. 이렇게. 좌우로 흘러내려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얘가 적설하중이 크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적설하중은 지붕의 형태도 관계가 되고요. 난방도 관계가 돼. 난방을 막 하면 어떻게 돼요? 뜨뜻하니까. 지붕도 약간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난방을 하는 집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난방을 하지 않는 집보다. 그죠? 어떤 지붕 형상도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진하중입니다. 지진하중 뭐라 그랬어요? 어스케이크 로드로 하랬죠? 어스케이크 로드. 땅을 막 흔들린 거예요. 어스케이크 로드가. 그럼 지진하중과 풍하중이 있는데 이 지진하중과 이 풍하중은 우리가 횡력이라고 그래요. 횡력. 옆에서 미는 힘이란 뜻이에요. 횡력. 나머지는 다 이제 수직하중이라고 하죠. 대부분. 횡력입니다. 횡력. 그럼 이때 지진하중이라는 것은 지진하중. 자, 무거운 게 있다. 무게와 관계돼, 무게. 무게가 무거운 것이 훨씬 더 지진하중 크게 맞는 겁니다. 무게가 무거운 것이.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지진하중을 느끼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진 가속도를 느끼게 되고, 가속도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 자, 여기 쿠션이 하나 있어요. 앞에도 쿠션이 하나 있어. 다치지 말라고. 여기에, 그쵸? 이렇게, 그쵸? 예, 갈비씨가 있고, 그쵸? 여기는 좀 헤비한 분이 있어요. 헤비한 분이. 자, 헤비한 분이 있어. 머리 좀 높여주고, 높여주고. 자, 이 두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일정 속도 갑자기 급정지. 그럼 어떻게 돼요? 꽝꽝 부딪히겠지. 누가 더 충격이 더 클까요? 무게가 무거운 사람 아니면 가벼운 사람? 누가 더 충격이 커야 될까요? 경험해 봐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무게 힘을 가한다는 것은 그렇죠? 이 질량과 관계가 돼요. 질량과도. 그래서 이 선수들이 보면은요, 몸집을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어떤 파워를 늘리려고 하거든요. 파워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진력은 충격 하중인데 분명히 똑같은 충격으로 정지했지만 훨씬 더 이분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물의 무게가 무거우면, 그렇죠. 무게가 무거우면 지진한도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어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철구조 있었죠. 어디가 더 무게가 무거웠나요? 철구도 무거웠어요. 그래서 똑같은 규모나 똑같은 형상과 내용이라 하더라도 무게가 무거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지진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만큼 동일한 충격을 좀 그 지진하중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풍하중입니다. 풍하중, 윈드로드.
자, 이 풍화중을 이해하려면 자,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실험. 이 똑같은 종이에 똑같은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똑같이 잘라요. 응? 종이. 이걸 건물로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이 잘라.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자 실험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 겁니다. 바람이 지금 날리죠. 흔들려요. 뭐냐면 바람을 불면 얘가 흔들리죠.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제가 그래. 아우, 뭐 너무 많이 찢었다, 그죠? 여기다가 그러면 정교하게 자. 구멍을 뚫었어요 지금. 응? 구멍을 뚫었는데 흔들리긴 해요. 다시 흔들리죠? 그럼 똑같은 정도로 많이 흔들리죠? 똑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몰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똑같은 상태라는 걸 확인했죠. 똑같이 잘랐으니까. 근데 보면 지금 얘는 거의 안 흔들리죠. 왜 안 흔들릴까? 왜? 면적이 작으니까 바람을 받는 이게 풍화중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 풍화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가 실험을 했어요. 그냥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다가 제가 구멍을 뚫어놨단 말이에요. 똑같은 바람을 보면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많이 쳐지고 얘는 별로 진동이 안 되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람을 맞는 이 부분의 면적이 중요하죠. 이 면적을 우리는 뭐냐면 유효 수압 면적이라 그래요. 유효 수압 면적이 크고, 그죠? 얘는 작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똑같은 바람을 불어도 유효 수압 면적이 큰 쪽이 풍화중이 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풍화중 개념을 이해했어요. 풍화중. 그래서 유효 수압 면적이 크면 그죠? 분명히 똑같은 재질에도 훨씬 더 풍화중을 많이 받는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얘기가 어디 나올 거예요? 우리 교재 다 숨어져 있는 거예요. 교재 내용을 딱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쉽죠? 너무너무 쉽잖아 지금. 그죠?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충격 하중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게 있다 보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구조 설계 편이 들어가요. 쭉 넘기시면 구조 설계라고 있어요. 구조 설계.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구조 설계 있습니다. 이 구조 설계를 보시면 구조 설계는 구조물의 안전성은 물론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을 두고 있다. 안전성과 사용성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안전성이라는 것은 그렇죠? 구조물이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파괴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파괴가 되더라도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전성이죠. 응? 안전성. 그럼 사용성은 뭐예요? 사용성은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기능이나 미간에 미간을 얘기하나 기능과 미간에. 그럼 기능과 미간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바닥 구조가 있잖아요. 이 바닥에 바닥 구조가 있는데 현재 이 바닥 구조는요.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처지긴 해요. 그죠? 하지만 얘가 찢어지진 않죠. 그럼 얘는 안전한 거예요. 파괴가 되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 바닥이 이렇게 처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볼펜이 떨어지면 막 굴러가는 거예요. 탁공이 떨어지면 항상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어때요? 불편하죠. 이게 바로 사용성입니다. 사용성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능과 미간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안전하긴 하지만 얘가 약간 사용성이 나쁘다는 얘기는 기능과 미간이 약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 구조물은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했어. 하지만 이렇게 변형이 됐다는 건 뭘 얘기해요? 사용이 불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 얘기해요? 그래, 우리가 구조석이라는 것은 안전성과 사용성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고 사용성, 기능과 미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자. 구조설계입니다. 설계.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조설계를 하는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를 보면 이 종류 강도설계법과 허용능력 설계법이라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 자, 그럼 강도설계법과 허용설계법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공부를 했어요. 어떤 공부 했을까? 하중의 유형이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다양했어. 그렇죠? 하중이 다양했어. 하지만 이 하중의 유형을 단순화시켜요. 단순화시키고 원래 하중의 유형은 뭐냐? 자, 사실은 뭐 눈이 와도 지진이 발생해도 바람이 불어도 건물은 안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뭐 생각하냐면 눈이 올 때도 한번 가정해보고 지진이 올 때도 가정해보고 그렇죠? 또는 바람이 막 불 때도 가정해서 가장 불리한 하중을 찾는 거예요. 가장 불리한 하중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건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복잡하니까 뭐만 가정하자. 데드로드가 하나 있고 라이브로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하기 전에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 아주 튼튼한 받침대가 있다고 치자고요. 아주 튼튼한 받침대가 있어. 근데 여기다가 바닥을 여러분이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바닥을. 그쵸? 올려놓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여기 무게를 이렇게 달았더니, 그쵸? 무게, 뭔가 힘을 가했더니 얘가 이렇게 처짐이 갔어. 이렇게 약간 처졌어. 그쵸? 파괴되진 않았어. 그럼 어떤 상태예요? 사용성 상태야. 사용성이 나쁜 거예요. 왜? 분명히 구조물이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파괴는 되지 않았지만 안전한 거야, 아직. 하지만 기능과 미관에 저해를 주죠? 그럼 사용성 검토할 때, 야, 이건 아니다. 응?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불편할 수 있어. 어떻게 해? 좀 두껍게 해야 돼. 그래서 조금 더 두껍게 해주는 거예요. 두껍게 해줬더니 어떻게 돼? 이제는 물질을 올려놔도 변형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뭐야? 우리 이때 요 두께가 오케이 된 거죠? 이 구조설계예요. 그럼 이때 얼마만한 무게, 얼마만한 하중을 가겠느냐? 외력 조건입니다. 외력 조건. 그 다음에 우리가 요 하중이라는 것도 이 작용하는 외력도 있지만 무게도 있겠죠? 고정하중. 그래서 이 하중은 제가 제한할 수 있으니까 라이브로드. 이 하중은 뭐예요? 데드로드, 고정하중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구조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렇게까지 놓고 오케이 안전하다고 했대요. 그런데 이 하중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친구를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돼요? 친구 하나 더 있어요. 그쵸? 그때는 뭐야? 안전한 거야. 그래도 왜? 혹시나 불안했나 했더니 좀 안전해. 근데 하나 더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니, 너희들은 이 약속과 위반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뭐가 생겨요? 이렇게 사용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파괴가 되지 않았지만. 그렇죠? 근데 또 뭐라 그래? 친구를 왕창 데리고 와.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파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 하중, 우리 하중을 고려해서 이 부재가 견딜 수 있는지 충분하게 설계를 해야 되겠죠? 충분히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설계를 하면 안전성을 검토하니까 그래, 야, 너희들은 친구가 많구나. 그래서 친구들이 막 우리 집에 놀러 오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두껍게 해야 돼. 응? 두껍게 해서 그래, 지금은 현재 안전하죠. 하지만 혹시나 모를 친구들의, 그쵸? 예, 친구들이 막 집단으로 올 때 대비해서 좀 두껍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현재는 하중에 증거가 없었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하중까지 고려해서 좀 두껍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안전하겠죠?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 그렇구나.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물이라는 것도 이 하중에 의해서 하중 때문에 좀 재료를 크게 한다든가 해서 안전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볼 게 뭐야? 이 하중이 이거야. 하중. 그럼 이제 강도설계법에서 이 하중은 어떻게 할까요?
외력이니까 이 화정을 외력이라고 합니다. 외력인데 일단 얘부터 할게요. 허용소개법은요. 자, 그 일단 이 고중하중과 이 라이브로드를 하는데 얘를 제가 이미지로 가정을 해요. 너는 한 10 정도 해라. 너는 그냥 그래 얼마 할까? 한 2만 할까? 가정을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실제로 고중하중과 하라중이 크기가 있죠. 더하면 얼마가 돼요? 10이잖아요. 그렇죠? 고중하중. 그럼 이 외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력은 고중하중 얼마? 10에다 하라중 얼마? 2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12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12가 외력이니까 얘보다 크게 뭘 하는 거예요? 허용 강도를, 허용 응력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 허용 응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료가 견도할 수 있는 그 능력치를 우리가 12보다 크면 하면 되는, 12보다 크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안전한 거죠. 그렇죠? 안전한 거야. 그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이렇게 버팀이 되고 있고 버팀이 되고 있다만 좀 이렇게 그래 너희는 어차피 얼마 정도 12 정도 한다고 하니까 그쵸? 이 정도를 튼튼하게 할 거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허용 응력을 정할 때 뭘 얘기했냐면 허용 응력을 정할 때 우리가 원래 얘 강도가 있어요. 원래 갖고 있는 그 강도 이 강도 원래 재료의 강도가 있어. 이 재료의 강도가 있는데 이 재료 강도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야 너 혹시나 모르니까 네가 만들 때 조금 강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재료 강도에다가 안전율을 곱해요. 안전율을 예를 들어서 0.3을 곱했어. 그럼 재료 강도 얼마였어? 재료 강도가 원래 50이라 치자고요. 그럼 재료 강도 50인데 0.3 곱하면 얼마가 나와? 15가 나오죠? 이 15가 허용 응력이야. 그러네. 지금 현재 외력은 얼마에서 10이었는데 내가 재료 강도의 안전율 곱해서 0.3을 했더니 15가 나오니까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왜 재료 강도의 0.1 안전율 곱했냐? 그래, 혹시나 재료가 만드는 과정에서 재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 강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한 거예요. 왜? 그 일하신 분이 약간 오늘 피곤해가지고 일을 잘 못했어. 그렇죠? 일하시는 분이 약간 좀 실수를 해서 재료를 약간 작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확률이 있겠죠. 이런 걸 고려해서 그래, 재료 강도 한 0.3을 주면 우리 안전하겠지라고 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허용형 설계법이에요. 그럼 허용형 설계법은 자 현재 고중하중, 하라중은 현재 뭐예요? 현재 사용되는 그 무게죠. 그쵸? 요 무게, 요게 얼마라 그랬어? 얘가 10을 더 얼마가 나와? 12. 그럼 결과적으로 뭘 얘기해요?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중이라고, 실제 하중이야. 사용하중. 사용하중을 중점을 둔 겁니다. 사용하중에 중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중을 중점을 뒀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허용설계법은 사용성에 주안점을 둔 설계 방식이라고 했던 겁니다. 허용설계법은. 자, 뭘 고려했다? 안전율을 고려했던 겁니다. 안전율을 고려했어요. 그래서 외력은 이렇게 두고 내력은 이렇게 하겠다. 그럼 강도설계법은 어떻게 할까요? 강도설계법은 자 보세요. 이 외력을 산출할 때 고중하중 1.3을 곱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10이 되겠죠, 외력이. 아니면 고중하중에 1.2배 곱하고요. 하라중에 1.6을 곱해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1.2 곱하기 10 더하기 1.6 곱하기 2가 되겠죠. 하라중 2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계산한 값 중에 이렇게 계산한 값 중에 이 둘 값 중 이런 1.4나 이런 1.2, 1.6 뭘 할까 이거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중계수라고 그래. 이 하중계수는 보통 얘보다 큽니다. 그럼 아니 갑자기 하중계수 왜 줬을까요? 그냥 사용 하중만 계산하면 되지.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요 부재가 요 하라중이 때에 따라 뭐예요?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 그랬죠. 그렇죠? 억수로 많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야, 우리 집 넓어. 넓긴 넓어. 물론 코딱지 많아. 근데 그 반아이들이 다 온 거예요. 그렇죠? 다 그 반아이들. 아니 갑자기 가구가 막 늘어났다든가. 또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거실로 쓰다가 갑자기 어느 날 책을 막 쌓아놨어요. 책을 일부 누가 일주일 동안만 창고로 빌려주자. 그럼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막 짐이 막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증가할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이 증가할 수 있는 확률은 뭐가 더 커? 하라중이 크겠죠. 아니 뭐 기둥이 막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혹시나 모를 극한 상황에 대비해서 하라중은 1.6배 좀 키워주고, 그렇죠? 아까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고중하중은 1.2 키워주는 겁니다.
하중계수를 조립하는 겁니다. 근데 방법 중에 하나가 고정하중의 1.4번 곱해줘 버리고 또는 고정하의 1.2 또는 화라중 1.6배 해서 이 중에 큰 값을 우리가 외력을 산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원래 있는 하중계수를 더 키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키우는 이런 하중들을 우리는 얘도 극한하중이에요. 그럼 이 극한하중의 의미는 뭐예요? 극한 상태까지 내가 고려했다. 우리가 혹시나 모를 그런 하중의 증가까지 대비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극한하중이에요. 극한하중. 그럼 이 극한하중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나오겠죠? 산수를 해야 되니까 머리 아파 그냥 해보자고요. 그냥 했다 치자. 그럼 이 중에 큰 값이 나왔어. 큰 값이 뭐 얼마인지 계산하면 나오겠죠. 산수하면. 이 큰 값을 뭐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외력인 대표는 소유 강도로 합니다. 소유 강도. 아, 그렇구나. 소유 강도. 이 극한하중 중에 큰 값을 소유 강도로 하는구나. 그쵸? 그 다음에 이 소유 강도보다 우리가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하려면 이렇게 설계 강도를 정해줍니다. 그런데 이 설계 강도라는 걸 정해줄 때 우리 강도 설계법에서는 파이 곱하기 공칭 강도를 곱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때 파이가 뭘까요? 파이가 이 강도를 다시 감소시키는 계수예요. 이 공칭 강도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자 생각해 보세요. 강도 설계법은 하중계수를 도모해서 어떻게 했어요? 실제 하중을 증가시키고 외력은 증가하고 강도는 오히려 감소를 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자, 이런 방식을 독특한 방식이네. 이렇게 강도 설계법 특징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래, 얘는 안정성에 주안점을 둔 설계 방식이구나. 이해하시겠죠? 왜? 외력은 증가하고 내력은 감소해서, 그렇죠? 혹시나 모를 외력의 증가에 대비하고, 그다음에 내 스스로의 강도는 낮추니까, 나 스스로를 낮추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주안점을 뒀다 하고요. 허용설계법은 사용성에 주안점을 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군요. 이런 얘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계하중은 뭐 극한하중이다, 사용하중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이다, 사용성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소성범위와 탄성범위는 사실 약간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화 과정이 따로 있어요. 그때 다시 이제 전체 과정 한번 듣고 설명드리면 훨씬 빠른데 지금 설명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여러분이 심화 과정 또 있습니다. 우리 과정. 요때 설명 한번 하는 거야. 지금 2단계까지. 밑그림 한번 쫙 그려보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교재 넘기시면 뭐가 나오냐면 강도설계법의 소유강도 조합인데 이거 공부했던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1.2 데드로드 1.1 라이브로드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예를 하나 줬잖아. 이런 아주 간단한 좋은 예가 있었네. 그죠? 좋은 예가 있었어.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에 등분포 화라중이 나와요. 이거 설명드려야 돼. 요거, 그죠? 요거. 자, 그럼 우리가 아파트에 등분포 화라중이라고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야, 이거요.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한 번 더. 자, 이게 뭘까요? 등분포 하라중이다. 화라중은 하중인데 등분포는 우리가 하중이 일정하고 골고루 작용할 거라 간주하는 거예요. 일단 개념을 보면 우리가 그러면 이 등분포 하라중의 기본 개념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바닥 있죠. 이 바닥에 1m에 여기에 얼마만큼의 하중이 올 수 있을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 1m라면 여러분 친한 사람 3명이 이렇게 뭐예요? 어깨동무 할 수 있겠죠? 요 3사람이 그쵸? 친구 3사람이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면 뭐가 돼? 한 1m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 사람들 무게가 얼마야? 60kg 잡아줘요. 곱하기 3명 하면 얼마가 나와? 180kg 되는 거죠? 이 정도는 견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우리가 예상해서 하라중 계산하는 겁니다. 180kg 정도를.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거보다 더 많아야겠지. 근데 하필이면 뭐예요? 한 명이 또 와요. 네 명이 와. 그럼 네 명 정도면 좀 이렇게 좀 복잡하지. 일단 애 하나 왔어, 애. 애 하나 와서 이렇게 같이 부닥쳤으니 얼마 정도 그래? 한 20kg 더 해주면 얼마가 나와? 그래. 그 제곱미터당 한 200kg 정도는 그래. 뭐 생활할 수 있겠구나. 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자, 이 안방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 이 안방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장롱도 있어, 장롱. 장롱도 있고, 여기, 야, 이 집은, 그쵸? 이 집은, 왜, 퀸 사이즈, 그죠? 킹 사이즈. 킹 사이즈 침대가 더블 침대 쫙 있고, 여기, 요렇게 서랍장 같은 거 있고, 그죠? 야, 이렇게 해서 이제 안방이 이루어져. 이게 다 뭡니까? 여기 또 두 사람이 자야 돼. 그쵸? 이런 무게를 다 더해서 뭐다? 단위 면적당 요 전체 면적을, 전체 무게를, 뭘로 나누죠? 전체 전체 이 무게를 면적으로, 우리가 면적으로 나눠주면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1제곱미터에, 몇 킬로그램이 나오는지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집 식구가 몇 명인지 모르고, 그 집 침대가, 그쵸? 무슨 침대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구조 기준에서 뭘 정했냐면 그래 우리가 구조 계산을 할 때 이런 하중이 골고루 등분포를 이룰 거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줘라라고 했던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 계산을 하되 뭡니까? 실의 용도에 따라 이 가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적재되는 그거 적재되는 어떤 유형이라든가 또는 이 사람들의 우리 밀집도라든가 이런 게 다를 거 아니냐라고 해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면적을 이 하중을 정해주자고 그랬어요. 그럼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안방과 발코니에 이렇게 등분포 하중을 계산하자고 해요. 그럼 어디가 더 무거울 거예요? 단위 면적당. 생각해 보세요. 안방일까요? 아니면 발코니일까요? 저기, 그렇죠? 저기 대전 사시는 분, 그쵸? 예, 우리 수업 듣고 있잖아요. 뭐래요? 안방이래요. 뭐래요? 우리 안방은 뭐 겁나게 크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지요? 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 예, 우리 회원님 방은 무지하게, 안방에 거실도 크고, 안방이 뭐 가구도 많고, 그죠? 우리 회원님 등치도 좋으시니까, 굉장히 무겁겠네요. 그랬더니, 저기서, 부산에서, 그쵸? 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그쵸? 왜? 제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그쵸? 예, 뭐, 발코니에다가 뭐 장독도 좀 갖다 놓고 우리 집은, 그쵸? 책 안 쓰는 거, 그쵸?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발코니 쌓아놓고 나니까 처음에 올 땐 몰랐는데 지금은 억수로 무겁다는 거예요. 그죠? 예.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구 말이? 아니래요. 그때 뭐라 그래? 저기 전라도에서 한 지역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아닙니다. 이 안방이 아니라 거실이래, 거실. 왜? 전라남도에서는요, 이 거실 무지하게 큰 육중한 이 소파를 갖다 냈다는 거예요. 소파 이 둘이도 못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삼자 간의 대결이 자 기대가 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안방이나 거실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응?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현재 이 거실이라는 용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거실이라는 개념을 건축법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거주, 집무, 집회, 오락, 기타, 유사한 용도는 다 뭘로 보자? 이 거실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안방도 거실에 속한다고 그냥 봐요. 그래서 우리가 거주, 집무, 집회, 작업,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정도.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작업 집어넣을게요. 여러 가지 작업이나 집회나 오락 이런 기타 유사한 정도는 사람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하고요. 이거를 거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방이나 어떤 침실 다 뭘로? 아파트에서는 거실 용도로 봅니다. 이 거실 용도가 있고 발코니 용도가 있었죠. 아까 말씀한 이 발코니가 훨씬 더 무거워요. 그래서 얘는 3kN/제곱 최소 활화중을 얘는 2kN/제곱미터.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 kN 감이 안 잡혀요. 감이. 뭐 생각하면 돼? 2kN는 약 200kg 정도 가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최소. 그 다음에 발코니는 얼마 정도? 300kg까지 본다는 거예요. 최소. 그럼 결과적으로 어디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발코니가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 보면 훨씬 더 많은 적재량이 쌓인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처음에 이사 갈 때는요, 발코니 아무것도 없어. 그쵸? 근데 뭐 장독대가 시골에서 올라왔다. 어디 갔다 나? 발코니. 그 다음에, 우리가 화초를 좀 꾸미고 싶어.
그다음에 요즘에 발코니에서 재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배 무슨 뭐 배추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고추라든가 하면 어떻게 돼요? 흙도 막 위에다 올라가고 여기 위에 물도 막 뿌리고 하죠. 그러니까 발코니가 실제로는 조사해보니 더 무겁더라 이거야. 그렇죠? 그럼 이 발코니 하중은 자, 몇 배가 돼요? 몇 배가? 요 하중에 1.5배 이상이네. 그렇죠? 1.5배가 되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아, 외워야 되는, 기억하셔야 되는구나. 그럼 나머지가 뭘까 이제? 내진설계. 내진설계. 그럼 내진설계 중요한 포인트는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아주 키워드만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내진설계라는 것은 지진에 견디는 설계예요. 지진에 견디는 설계.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평면을 정형적으로 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 교재에 안 나오겠지만 대칭적으로 하는 게 좋아. 단순하게요. 왜 그러냐면 지진이라는 것은 옆에서 있는 행력이에요. 근데 가정을 해볼까요? 여기. 그렇죠? 요분은 뒤에 배낭을 맸어요. 이렇게. 요분은 한쪽에 가방을 맸어요. 이렇게. 무게는 똑같아요. 자, 이 사람 두 사람 다 봉을 잡지 않고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전철이나.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철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죠. 근데 이분은 좀 흔들려 이렇게. 이게 흔들리고 말아. 근데 이분은 어떻게 돼? 흔들리다 무게중심이 한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비틀어집니다. 비틀어진다는 얘기 뭐냐? 제가 이 잡아당겨도 잘 못 끊어. 근데 비틀 때 끊어질 수 있습니다. 몰래게 건물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걸 비틀어지면 훨씬 더 쉽게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흔들 때 많이 흔들리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정형이고 대칭적으로 해줘라.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재진장치는 뭐냐? 이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거야. 자, 이렇게 흔들릴 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흔들릴 땐 반대 방향. 뭐 하겠다는 얘기야? 지진을 제어하겠다. 제어 지진. 이걸 뭐라 그래? 줄여서 재진합니다. 큰 건물 같은 가렵기 같은 걸 이용해서요. 이렇게 흔들리려고 그러면 잡아주고, 이렇게 흔들리려고 그러면 잡아주는 이 무게중심을 바꿔주는 이런 장치가 있어요. 재진 설계를 합니다. 필로티형. 필로티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많이 보고 있는데, 그쵸? 이게 바로 이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아시죠? 필로티를 모르니까 여러분 많이 보셨지만 필로티를 몰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알 거야. 필로티가 뭐냐? 어떤 동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둥만 쫙 깔아놨어요. 이렇게, 그죠? 요 사이가 벼 있어. 이걸 뭐라 그래요? 필로티형.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쉽게 풀어지죠? 지진에 불리하더라. 이해하시겠죠? 필로티형. 여러분 동네 가시면서 앞으로 뭐야? 기둥만 이렇게 서 있는 이런 기둥만 서 있는 이 공간을 우리 뭐라 한다? 필로티 공간. 이 구조를 뭐라 한다고요? 필로티 구조. 벽 없이 기둥만 홀로 서 있어서 우리가 구조물을 유지하는 이런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안 액상화 현상으로 되는 것은 지중 구조물과 기초를 일체화한다고 나와. 액상화 현상이 뭘까요? 액상화 현상. 이걸 뭐라 한다? 유동화 현상이라고 해요. 유동화 현상, 그쵸? 유동화 현상은 뭐냐? 모래 집안에 물이 많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이 모래 입자가 빨리 움직여서 건물이 침하가 되거나 뒤집어지거나 넘어지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이 집안 액상화 현상은 우리 유동화 현상, 영어로는 퀵샌드 현상이라고 그래요. 퀵샌드. 그런데 이 유동화나 액상화 현상은 또 어디서 공부해요? 다음 강의 토대미 기초 또 공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안 액상화 현상일 때는 어떻게 해라? 모래가 빨리 움직이고 우리가 지중 응력이 작아지니까 지중 구조물과 기초를 일체화시켜서 약간의 지중 속에 액상 또 유동화가 생겨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다음 강좌에 또 한번 설명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조 총론이라는 걸 공부해 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재밌죠? 왜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기반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외울 필요 없어요, 제 수업은. 왜? 필요한 건 제가 외우라고 하지만 이렇게 왜 이걸 이렇게 설명해, 왜 이해를 해야 되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설명해 드려요. 그러니까 현재 수업 듣다 보면 어떤 애가 그래, 이런 생각만 연상하면 충분히, 그쵸, 머릿속에 남겠구나. 이걸 도용해서 시험장 가시면 그렇지. 백발백중이죠. 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